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교무처장 명순구입니다. 오늘 유니버시티 플러스의 그 스콜레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그 왈츠와 닥터만 커피 박물관의 박종만 관장님을 모시고 커피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려 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커피 이것만 알고 마시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저 제목을 보면서 이것만 알고 마시자 하고 이것만은 알고 마시자, 이게 참 다르죠, 말이. 은자가 붙는 거하고 안 붙는 게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말씀을 주실지는 이제 들어봐야 알겠는데, 이것만 알고 마시자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뭔가 좀 겸손한 게 좀 느껴졌거든요. 예, 이것만 알고 마시면 된다. 왜냐하면 제가 존경하는 저희 교수님 한 분이 굉장히 미식가세요. 근데 커피를 제가 대학원 때 커피를 저한테 어느 좋은 커피집에 데리고 가서 커피를 한 잔 사주시면서 자네 커피를 안 하 그러시더라고요. 그 저는 선생님이 그런 말 할 때가 제일 싫어요. 모르죠. 뭐 알아요 어떻게. 근데 모릅니다. 맨날 그랬거든요. 모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말씀이 커피에는 13가지 맛이 있네. 뭐 신맛, 단맛, 뭐 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또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한 1년 후에 제가 결혼하고 나서 사모님하고 같이,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만난 적이 있어요. 넷이 만났잖아요. 그 식당에 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네 커피 몇 개 맛이 있는 줄 아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통쾌한 답이 왔어요. 그 사모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만 좀 해요 그러신 거예요. 커피가 뭐 설탕 넣으면 달고 안 넣으면 쌉싸름하고 그렇지 뭘 13가지 마시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제가 나이 먹어서 선생님한테 그런 농담할 때 그런 나이가 됐지만 그때는 뭐 재미가 없어졌고, 사실은 그때 사모님께서 커피가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굉장히 이게 사모님이 좀 위대해 보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박종만 관장님은 지금 그 간단한 슬라이드를 영화를 보셨지만은 커피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또 그거를 나름대로 또 거기 끝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복합하고 융합하고 또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이런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박종만 관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전공을 하셨어요. 국문학도 하셨고 호텔 경영학도 하셨고 뭐 원예학도 하셨고. 근데 원예학을 하신 이유가 커피나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때문에 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 자리를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제 사무실에도 커피나무가 있습니다. 재작년인가 작년에 길 지나가다가 그 나무가 좀 특이해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커피나무래요. 그래서 하나 사왔어요. 아직까지 안 죽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커피를 따먹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성장이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틀린 것 같고 좀 더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박종만 선생님 모시고 우리 같이 얘기를 들을 텐데, 아마 커피 맛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는 커피를 통해, 커피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우리 박 관장님이 어떻게 이거를 이 새로운 지식으로 창출했는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유용성을 주고 있는가, 아마 이런 각도에서 들어주시면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박종만 관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자 벗었으니까 내 머리가 아닌 줄 아시겠죠? 네. 예,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북한 강가에 조그마한 사립박물관을 만들어서 지금 박물관은 7년 반이 됐고요. 또 1층에 조그만 또 레스토랑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18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커피를 만나기는 1989년도에 처음 만났는데
우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커피를 만나듯이 저도 우연히 이 커피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어나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내가 참 잘한 일이 별로 없는데 이 두 가지는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잘한 것은 커피를 선택한 일이 참 잘했다. 돌아봐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박물관을 연 것이 참 잘했다. 정말 보람 있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물관을 열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영광도 없었을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오후 시간에 아마 중간고사 끝나고 가야 될 때도 많고 한잔 해야 될 시간도 많이 필요할 텐데 그 귀한 시간을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준 것, 지켜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무차장님께서 제목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직원하고 고대 측하고 얘기를 하면서 잘못된 모양이에요. 원래 보낼 때는 커피 이것만은 알고 마시기였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왔는데 제가 강의를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특강을 주로 하는데 어떤 곳에서는 커피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커피에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알고자 합니다. 근데 저는 원하는 것은 커피의 역사에 대해서 또 커피의 문화에 대해서를 얘기하고자 하다 보니까 늘 좀 핀트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 얘기하면 다 졸잖아요. 그래서 혹시 역사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너무 또 고리타분해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아마 고대생들은 그러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고대가 1905년에 만들어졌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커피가 언제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은 한번 대답을 해주실까요? 어느 분? 잘 아시죠? 고종 때. 네. 또 다른 생각이 있는 분,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 없나요? 커피 강의 들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평생교육원에서도 있고. 자,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 까먹었다 그랬죠. 커피 역사, 우리나라에 커피가 언제 처음 들어왔는가는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고종 황제께서 아간 파천 때 러시아 공사관에서 처음 커피를 마셨다 이런 얘기들요.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왜 틀렸는지 이 부분 후반부에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커피 안 드시는 분 여기 계세요? 다 드시죠.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고대 들어오니까 손에 다 하나씩 다 커피를 들고 다녀요. 다들. 저도 하나 사 마셨어요. 조금 전에.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가 과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커피들을 마시는데 어떻게 우리 입에까지 들어오는가 하는 것들, 그런 과정에 대해서 잘 관심들이 없고 잘 모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야 커피 이 정도는 알아야지 하는 정도에서 커피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마 교무차장님 그 방에 있는 것도 내년쯤이면은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커피나무는 자가 화합성의 그 식물이어서 순놈 혼자서도 열매를 맺고 씨앗을 내리고 합니다. 이게 보통 3년 정도 씨앗을 내려서 3년 후면은 혹은 또 4년쯤 되면 이렇게 이쁜 손톱만한 그런 꽃이 생깁니다. 향은 자스민 향 같은 향이 나고요. 지난 1월, 2월에 제가 인도를 다녀왔는데 한 달 동안 인도 다니면서 커피 농장만 다녔습니다. 그런데 버스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커피 향기가 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커피 향이 아니라 이 꽃향이 납니다. 꽃은 안타깝게도 일주일만 있다가 바로 져버리죠.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요 열매에서 나옵니다. 열매이자 씨앗이죠. 요 빨갛게 잘 익은 열매를 따면은 요렇게 안에 두 개가 커피
이 씨앗이 담겨 있는데 이것을 잘 말려서 이 잘 말린 것을 생두라고 부르죠. 그린빈이라고 하고 또 이것을 볶으면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원두가 됩니다. 그것을 갈아서 마시게 되는데 이 커피의 종류는 커피가 나는 곳이 이렇게 그 남북이 25도 사이로 납니다. 그래서 지역을 커피 존 혹은 커피 벨트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보다시피 나지가 않죠. 여기 커피가 우리나라에서 안 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커피 나무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좀 연구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가요 지금 커피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커피 수입량이 해마다 점점 올라가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죠. 소비량도 대단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커피는 모두 다 수입입니다. 강원도에서 뭐 커피가 조금 낫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몇백 정도 난 거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죠. 온실에서 심은 건데 아까 교무처장님 방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이유는 단지 하나입니다. 토양이고 무슨 강수량이고 이런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 온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온. 추운 겨울철에 서리가 내려서 얼기 시작하면 커피나무는 금세 냉해를 입게 됩니다.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그 내한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커피나무가 내한성을 길러서 우리나라 노지에서도 자랄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커피가 유명한 곳이 이런 아시아 지역, 그다음에 브라질 남미 지역, 아프리카 지역 이렇게들 다 있습니다. 대부분 다. 전 세계에서 커피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응? 어디? 좀 큰 소리로 얘기 한번 해보시죠. 네? 브라질, 그죠? 브라질이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인데 지금 그 세계에서 가장 많은 커피를 소비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1인당 그 소비는 다릅니다. 1인당 소비가 가장 많은 곳은 핀란드입니다. 인구도 많지 않고 추운 겨울에 커피를 아주 강하게 마시고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양을 보면은 미국이 1위고 2위가 브라질인데요. 브라질은 생산도 많이 하지만 소비도 많이 해서 지금 현재는 소비량은 2위에 있습니다. 근데 곧 1위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짐마라는 곳입니다. 커피라는 이름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역 이름 카파라는 지역에서 왔다라고 하는 이 지역의 옛날 이름이 카파였습니다. 지금은 짐마라고 바뀌었는데 카파 지방에서 커피가 나왔다. 또 하나의 어원은 요 아라비아 지역 원래는 요 밑에 있는 예멘에서 나왔는데요. 예멘의 그 가하와 커피의 힘을 사람 몸에 힘을 나게 하는 무슨 물질 이래서 가하와라고 하는 물질에서 이름에서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커피가 처음 발견될 당시에는 이렇게 이슬람을 중심으로 그 커피 문화가 전파가 됐는데 나중에는 결국 유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것은 커피가 이슬람과 기독교의 그런 문화가 교류되면서 결국은 나중에 우리 입에까지 들어오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 표에서 보여줍니다. 나중에 그 1492년 그 콜럼버스가 신대륙 탐험을 떠나면서 커피는 본격적으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커피가 유럽으로 전해지고 유럽에서는 다시 유럽의 각 식민지로 퍼져나가게 돼서 지금에 이르게 됩니다. 커피 씨앗을 아마 이렇게 심으면은 여러분들 아무나 누구나 다 커피는 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란다 또는 자취방에다 다 할 수 있습니다. 햇빛만 있다면은 또 약간의 물이 있어야 되고요. 영양분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대신에 꼭 필요한 것은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잘 컸는지 안 컸는지 땅바닥에 심어서 한 2달쯤 있으면 이렇게 콩나물처럼 씨앗이 이렇게 발화를 합니다. 나와서 이 커피나무는 쌍떡잎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떡잎이 2개가 나와서 결국은 나중에 본엽이 나오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본엽이 나온 상태입니다. 밑에 있는 이 조그만 떡잎들이 영양분을 공급해서 이렇게 키가 자라는데 이게 아라비카 커피 나무는 한 3m, 4m까지 자라고요.
로부스타는 뭐 그렇게 키를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수확하기 편하기 위해서 한 2m, 3m에서 커피를 더 이상 키우지 않게 전정을 합니다. 이렇게. 커피 나무가 커피 꽃이 잘 피었을 때, 그리고 요게 지고 나면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를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됩니다. 요건 제가 하와이 코나에서 멕시칸 원주민들하고 같이 딴 그런 커피입니다. 보다시피 이건 대부분 다 빨갛죠. 그래서 빨갛게 된 것만을 따는 것을 핸드픽 커피라고 합니다. 이 줄기에 커피 나무는 열매가 맺힌 것도 맺히지 않은 것들이 초록색 또는 그 빨간색 이런 것들이 같이 맺혀요. 그래서 브라질 같은 데서는 기계로 수확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익은 거 안 익은 걸 다 같이 따게 되죠. 근데 이렇게 손으로 따는 것들은 고급 커피에 들어갑니다. 핸드픽드 커피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 씨앗을 요 두 개를 우리가 쓰고 있죠. 그래서 요 바깥에 그 빨갛게 익은 열매 요거를 커피 체리라고 하는데 요걸 벗겨내면은 이렇게 커피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졸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만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그 얼마 전에 텔레비전 선전에 이게 나왔어요. 기억하시겠죠? 아라비카 100.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아라비카 100? 좋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죠? 좋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라비카 100은 그다지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라비카 이거는 품종 이름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려면 쌀, 보리쌀 이런 정도로 전혀 다른 품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쌀을 살 때 야, 쌀 100%다라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뭐 좋기는 좋은 모양인데 쌀 100%다라는 것은 그다지 좋은 것은 아라비카와 로부스타는 전혀 종자가 다릅니다. 아라비카는 여러분들이 마시는 원두 커피의 재료고요. 로부스타는 주로 인스턴트 커피의 주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에스프레소의 재료로 많이 쓰입니다. 이 아라비카가 그 스페셜티 커피, 고급 커피의 대표적인 반면에 로부스타는 인스턴트 커피의 주로 재료로 쓰이는데 인스턴트 커피 로부스타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여러분 베트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커피를 수입하는 나라도 베트남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가 커피 문화가 많이 발전되고 있다, 우리가 좋은 커피를 마신다고 하지만 커피를 수입하는 것만 봐서는 그다지 우리 그 커피 마시는 수준이 많이 올라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로버스타가 주로 인스턴트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인스턴트 커피를 많이 마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게 아라비카고 요게 로버스타입니다. 보다시피 콩의 크기도 균일하고 좀 못생기고 이렇죠. 뭐 종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요. 우선 로버스타는 아무 데서나 잘 자랍니다. 얘는 굉장히 까다롭게 그 병충해에도 약해요. 근데 얘는 조그만 병이 와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구릉지에서도 자라고 아무 곳에서도 잘 자랍니다. 얘는 카페인 함량이 아라비카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향도 얘에 비해서는 좀 덜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 로버스타 커피에는 다른 그 우유라든지 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값의 차이가 많습니다. 품종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렇습니다. 커피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쌀이 많이 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죠. 유명한 곳이 뭐 이천쌀, 여주쌀, 전라도 나주쌀 이런 것들이 유명하죠. 커피도 뭐 자마이카 블루마운틴이 가장 비싸죠. 현재까지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싼 것이 하와이의 코나. 또 뭐 예멘도 비싸고 많이 비쌉니다. 제일 많이 커피가 나는 브라질은 역시 값이 좀 싼 편이고요. 그렇게 아라비카, 로버스타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 나 뭐 아라비카 100 마셨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그 자랑할 만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요걸 한번 제안해 볼게요. 여기 뭐 커피 관심 있는 분들, 커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와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 또 우리나라의 많은 그 커피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걸 하고 있습니다. 홈 로스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의 어머니 세대에서 가장 좋아했던 커피가 뭔지 압니까? 롯데백화점 한번 갔어요. 롯데백화점 지하식품부에 가서 여직원한테 물어봤어요. 그 혹시 이 백화점에서 가장 잘 나가는 커피가 뭡니까? 하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네? 맥심? 비슷했어요. 뭐예요? 맥심? 맥스웰? 네. 그 여직원 그 대답이 걸작이었어. 제일 싼 게 제일 잘 나갑니다. 제일 싼 게 제일 나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어머니들이 헤이즐넛 커피에 그렇게 광분했었어요. 여러분들 요새 헤이즐 커피 안 마시죠? 헤이즐넛은 커피의 종류가 아닌 거는 다 아시죠? 너트입니다. 피너츠, 마카다미아 너츠, 월너츠 같은 헤이즐넛이란 말이죠. 그런데 커피가 워낙 오래되고 커피의 생명은 첫째 향, 둘째 맛 이렇게 뭐 쉽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커피가 오래되면은 향이 떨어지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큰 그 커피 회사에서 커피를 팔다가 재고가 남았어요. 이 재고를 어떻게 처리할까? 커피 향은 안 나고 팔기는 팔아야 되겠고. 그래서 개발해낸 게 플레이버드 커피입니다. 거기다가 바닐라 향도 타서 고무장갑으로 비벼보고 또 뭐 초콜릿 향도 넣어보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 한 것이 헤이즐넛 플레이버인데 결국 커피는 아주 형편없는 커피에다가 그 플레이버만 있으니까 엄마들한테 그 백화점 여직원들이 이렇게 어머니 향 맡아보세요 하고 이렇게 봉투를 눌러주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커피 향이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그게 맛있다고 다 사요. 응? 향이 좋으니까. 그런데 마셔보면은 맛이 없단 말이죠. 헤이즐넛 커피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백화점 가서 또 다른 거 하나 사요. 콜롬비아를 하나 사요. 그래서 두 개를 섞어버려요. 그러면 맛도 좀 살리고 향도 좋겠다 싶죠. 결과는 어때요? 그나마 좋은 콜롬비아, 브라질도 다 형편없이 돼버린다 말이죠. 그게 불과 한 5년, 6년, 10년이 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들 좋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헤이즐넛에 대해서는 옛날에 신혼부부들이요. 옛날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신혼부부들이 신혼여행 갔다 와서 저한테 커피를 선물했어요. 무슨 커피를 선물했냐면 헤이즐넛 커피, 하와이안 코나 헤이즐넛을 사왔어요. 예? 하와이로 신혼여행 갔는데 코나 커피가 얼마나 좋고 귀한 커피인데 값도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거기다가 헤이즐넛 커피를 넣어왔어요. 근데 자세히 써보니까 그 안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Less than 5% 코나 커피. 요만하게. 그게 최근까지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커피 현주소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커피 어디 사세요? 매장에서 살 때 말고. 혹시 커피를 본인이 내려서 드시는 분? 오케이. 어떻게 커피는 어디서 구하세요? 또 어느 분? 네. 커피 그 로스팅 저 회사에서 사고 여기도 아니 인터넷에서 주문하시고 또 다른 분 한 분만 네. 네? 아는 분이 볶아서 왜 직접 볶아보지 그랬어요? 많은 분들 여러분들 뭐 슈퍼 엘리트들 아닙니까?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커피에 대한 현주소. 아까 돈이 없어서 산다 그랬잖아요. 돈이 없으면 이걸 해야 돼요. 생두는요 원두값의 한 5분의 1, 어떤 거는 뭐 한 10분의 1은 뭐하지만 여하튼 아주 쌉니다. 여러분 인터넷에다가 생두 쳐보세요. 수도 없이 많은 회사들이 나옵니다.
500g도 살 수 있고 뭐 100g 모르겠지만 한 500g이 아마 최저로 될 겁니다. 여러분들 커피 할 때 보통 뭐 200g짜리 많이 사잖아요. 그죠? 100g, 200g짜리. 500g 사면은요. 이만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선한 커피는 볶은 날로부터 언제까지를 신선한 커피라고 얘기합니까? 10월. 예, 상식적으로 보통 10월 2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 달에 2번만 로스팅을 하면은 여러분들 언제나 신선한 커피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오늘 그 모인 김에 사실은 그 실습을 좀 하자 그랬었어요. 실습을 좀 하자 그랬었는데 아마 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된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다 하자 그러고 여기 모인 학생들한테 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형편은 되지 않고 그래서 오늘 몇 팀이라도 좀 했으면 참 좋았는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로스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친구하고 둘이 나는 콜롬비아를 살게, 너는 브라질을 사봐. 그래서 집에 가서 여러분들 요거 아무리 가난해도 이건 다 있잖아요. 네? 요거 한 100g 정도 넣어서 해보세요. 그냥 요 나무 주걱하고 나무 숟가락하고 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콜롬비아 커피가 무슨 맛이 나는지 또 용기를 내서 좀 실력이 쌓이면 블루마운틴 커피도 한번 해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다는 블루마운틴 커피가 도대체 어떤 커피 맛인가? 여러분들 블루마운틴 사서 먹으려면은 아마 브라질에 뭐 한 30배 정도 값이 나가니까 100% 블루마운틴 마시려면은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해야 돼. 근데 생두를 사서 하면은 그다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꼭 이걸 한번 해보시고 이게 하면요. 이거 로스팅 하는 동안에 특히 우리 저 교수님들 방에 요즘 뭐 고대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학생들한테 인스턴트 커피를 대접한다거나 교수님 방문을 딱 열었을 때 뭔가 커피 향이 쫙 진동한다면 아마 학생들도 홀딱 반할 겁니다. 거기다가 좋은 음악이 나온다면 저 오늘 조금 전에 오다가 그 로비 지나오는데 피아노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커피와 음악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비 오는 날 시간이 좀 있으면 아침에 좋은 음악을 하나 틀어놓고 피아노 곡이면 더 좋겠네요. 그리고 프라이팬을 한번 볶아보세요. 온 집안이 온 아파트 동네가 다 행복합니다. 나 하나로 인해서. 그래서 커피는 이렇게 박물관에서 설명합니다. 커피 끓일 때 2잔 이상을 끓여라라고. 그게 가장 맛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혼자 해도 2잔 하라고 얘기를 드려요. 커피는 혼자 마시는 것보다 2잔 마실 때가 여러 사람들과 마실 때가 더 맛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하면은 꼭 행복해집니다. 조금 여기서 실력이 나아지면은 이렇게 수망을 이용하게 됩니다. 요거는 몇만 원 하니까 아직 이건 하지 마시고 이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두려워할 거 전혀 없는데요. 이게 좀 늦다. 단계 잘 나와 있네요. 한 2, 3분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비린내가 살 없어지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커피 로스팅 안 해보셨겠지만 집에서 어머니 참기름 볶는 건 다 보였을 거예요. 참기름을 많이 볶으면 어때요? 이렇게 색깔이 새카맣게 되면서 탄내가 나죠. 여러분들이 얼마 전까지 즐겨 하셨던 그 스타벅스 커피가 대부분 다 이렇게 강하게 로스팅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에 아메리카노를 많이 마시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타벅스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메뉴는 우유가 들어간 위핑크림이 들어간 커피였죠. 이런 정도 로스팅해서 우유나 위핑크림을 타면 커피 맛이 전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그 대신에 이걸 한 잔 마시면 어때요? 굉장히 강한 인상이 남아요.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를 처음 마시고 1999년도에 들어왔으니까 그때 처음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됐죠. 주로 제일 좋게 마시려면요, 그저 요 시티 로스트, 풀 시티 로스트 정도에서 커피를 하면은 볶으면은 잘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몇 번만 실패를 해보면 할 수 있어요. 몇 번만 실패. 그다지 힘들지 않아요. 커피 맛을 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콩도 좋아야 되고 신선해야 되죠. 그 다음에
로스팅도 잘 돼야 돼요. 로스팅을 요즘은요 젊은 그 커피 공부하는 친구들이 나만의 로스팅이다라고 해서 희한하게 맛을 내는 어디서 다들 개인이 로스팅하는 곳에 산다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스팅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다가 다 기준을 둬야 되는가 한다면은 그것은 가장 과테말라다울 것, 가장 브라질다울 것, 그건 내 스타일에 맞아서는 안 되죠. 브라질은 브라질의 토양, 기후 조건, 강수량 이런 것에 의해서 이미 그 결정이 돼 있죠. 타고난 인자는 그것을 거기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브라질 커피가 이런 맛입니다. 생산량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대체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질 않죠. 쓴맛도 좀, 신맛도, 단맛도, 짠맛도 아주 골고루 공으로 모양으로 생각하면 공 정도의 맛입니다. 근데 이것을 나만의 스타일이라고 해서 야 이걸 신맛을 좀 강하게 한번 로스팅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맛을 강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신맛이 아니라 시큼털털한 맛이지만 요즘 이렇게들 많이들 하고 있어요. 젊은 로스터들이. 그래서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라인딩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에스프레소 그라인더입니다. 한번 이따가 내려가면서 그 아까 저 커피를 하나 샀는데 다른 커피숍에서는 어떻게 그라인딩을 하는지 한번 바로 보세요. 어느 정도 두께를 하는지 한번 만져보자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했을 때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제일 앞에 앉아 계시니까 한쪽 비커, 이쪽 비커에다가 하나는 모래를 넣고 하나는 자갈을 넣었어요. 어떤 물이 먼저 빠져나오죠? 자갈. 아주 쉬운 얘기인데 긴장하셨군요. 자갈에 빠져나온 물은 어떻습니까? 커피를 만약에 이렇게 굵게 갈아놓은 곳에다가 했다라면 당연하게 연하게 나오죠. 이렇게 하면은 진하게 나올 것이고. 그런데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가 자취방에 5놈이 한꺼번에 찾아왔어. 커피는 2잔 분량밖에 없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잔뜩 타면 되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요. 여러분들 어머니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친구가 미국서 이민 살다가 와서 올 때 좋은 커피를 선물해 왔는데 나한테 자랑하려고 가져왔어요. 관장님 이거 좀 봐주세요. 굉장히 좋은 커피인데 1년 된 커피예요. 아껴 먹느라고. 요런 커피를 아낀다고 해서 2잔을 아주 가늘게 갈아서 뜨거운 물을 부어서 거기다가 다시 물을 타고 한다면 그 커피 맛은 빵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나는 좀 평소에 진하게 마신다라고 하면은 가늘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가늘게 갈아야 되죠. 로스팅은 어떤 걸 사야 돼요? 로스팅은 조금 더 강하게 된 로스팅 된 걸 사야 되죠. 그러니까 콩을 살 때 생두를 살 때부터 결정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갈아놓은 커피를 사서는 절대 안 되죠. 커피는 갈 때 가장 많은 향이 납니다. 갈 때. 갈아놓은 거 사요? 아 그래요. 잘했어요. 그 박물관에서 보통 관람하면 1시간 정도 관람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콩은 절대 갈아놓은 걸 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나중에 기념품 샵에서 콩을 사요. 이렇게 사서 갈아주세요 그래요. 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갈아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러면은 집에 그라인더가 없어서요. 이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라인더 사야죠. 응? 여러분 우리가 그 국격에 대해서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선배님이 신혼여행 갈 때, 시집 갈 때 여러분들 아마 다 텔레비전 좋은 것, 냉장고 좋은 것, 아파트 큰 것 다 살 겁니다. 그런데 이 그라인더는 다 안 사요. 제가 유럽을 여행하면서 커피 때문에 저는 많이 다녀봤습니다. 이 그라인더는 기계가 아니거든요. 기구입니다. 기구. 그런데 집집마다 오래된 그라인더가 다 있어요. 야, 이거는
삼대조 할머니가 쓰시던 거야. 이거는 외할아버지가 쓰시던 거야. 하고 다 있어요. 커피 끓이는 기구 있지 않습니까? 이태리 아이들은 모카포트라는 거 많이 써요. 주전자, 그 커피 끓이는 주전자인데 그게 집집마다 대를 물려서 때가 막 찌들어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랑하는 게 뭔가 하면은 야, 내가 이번에 캡슐 커피 머신을 샀어. 내가 이번에 에스프레소 머신을 하나 샀어. 근데 이게 되게 비싼 거야. 여러분, 캡슐 커피는요, 쉽게 얘기하면 올감입니다. 집에 캡슐 커피 다 아마 웃는 사람들은 다 있는 것 같아. 캡슐 커피는 커피 회사에서 자기네 커피를 팔기 위해서 캡슐 커피 머신은 굉장히 싸게 줍니다. 남지 않고. 그런데 그 커피 머신은 자기네 회사 캡슐이 아니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올감입니다. 그런데 커피는 어때요? 갈 때 제일 많은 향이 났으니까 절대 갈아놓은 걸 사지 마라 그랬잖아요. 캡슐 커피는 다 갈아놓은 거. 아무리 포장을 잘 해도 오래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요 갈아놓은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시집 갈 때 하나씩 사세요. 그라인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 집에 있는 도깨비 방망이 쓸 생각하지 마. 그럼 커피에 마늘 냄새가 다 난다고요. 네? 사세요. 한 2만 원, 3만 원이면 다 사요. 그거 사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고 뭐 며느리 사위를 보면은 이걸 좀 물려주도록 하세요. 정말 좋은 전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음악을 좋아하는데요. 영국에 가서 음악회를 한번 갔어요. 코벤트 가든 앞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뭐 영국 신사들이 전부 다 보타이에다가 블랙타이에다가 그 여자들은 다 드레스를 입고 가요. 미국 보스턴 심포니를 갔더니 전부 다 청바지에다가 자켓만 걸쳐. 자켓은 다 걸쳤어요. 그러고 가요. 문화적인 차이가 정말 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음악회를 통해 보면서 음악을 아끼는 마음이야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것인데 문화라는 게 무엇인가. 지금 우리 문화는 어떻습니까? 커피에 대한 문화는 다 이거 들고 다니는 문화죠. 다 들고 왔네요. 다 들고 다니는. 이거요. 환경도 다 엄청나게 해치는 건 누구나 다 잘 알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커피 마시는 하루 한두 잔은 다 마시는데 커피 마시는 순간 단 5분, 단 10분 정도만큼이라도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자. 커피 마실 때 좀 천천히 좋은 음악 들으면서 좀 앉아서 마시고 그러세요. 뭐 바쁜 건 알지만 들고 다니면서 홀짝홀짝 하지 말고요.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면은 우리가 조금씩 더디게 가는 그런 문화를 좀 하나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거예요. 저 커피숍에 가서 다 이거 주문하잖아요. 여러분 뭐 주문합니까? 라떼, 그죠? 이렇게 마시는 방법상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하나는 레귤러 커피, 하나는 인스턴트 커피. 레귤러 커피 안에는 스트레이트 커피.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단종 커피, 단품 커피 이랍니다. 콜롬비아 하나만 했다 또는 뭐 브라질 하나만 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섞으면 어떻게 돼요? 블렌드 커피입니다. 그러니까 블렌드 커피는 아까 less than 5% 이런 것들은 다 블렌드 커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블루마운틴 좋은 거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저 쇼핑하러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블루마운틴 타입, 블루마운틴 셀렉트, 오리지널 블루마운틴 이런 것들은 다 블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 블루마운틴이라면 믿을만 하겠죠. 그죠? 이렇게 블렌드와 스트레이트 커피, 그 다음에 오렌지 커피, 향 커피 아까 얘기 드렸죠. 그 밑에 오렌지 커피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 숙녀분들 다 좋아하잖아요. 요즘 많이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 알고 마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고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카페 오레와 카페 라떼는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네? 우유 함량의 차이 비슷하게 왔습니다. 또 어떤 게 더 많아요? 라떼가? 설마? 또요? 거품? 라떼는 거품이 있고 오레는 거품이 없고, 아니면 라떼는 거품이 없고 짙다? 설마?
또 한 번만 더. 네. 비슷하게 같습니다만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카페 오레와 카페 라떼는 똑같은 우유를 넣어 만든 커피입니다. 카페 라떼는 이태리 말로 우유를 라떼라고 하죠. 원래는 불어 전공하는 분이 있으면 더 잘하실 텐데 우유가 들어간 레나 라떼나 똑같은 우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유의 함량의 차이다라고 하는데 우유 함량의 차이는 동네마다 다 달라요. 같은 이태리라도 같은 프랑스라도 혹시 여러분 영화 속에서 커피를 이렇게 사발로 마시는 거 보셨나요? 특히 프랑스 영화에 많습니다. 이렇게 마시고 카페 올레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유를 데워서 커피를 조금 넣는 것이라고 보십니다. 또 카페 라떼는 커피에다가 우유를 좀 넣어서 부드럽게 마신다. 함량은 전혀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같은 이태리라도 어떤 집은 투샷을 넣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우유를 이만큼 넣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커피가 프랑스로 가면은 카페 오레가 되고 똑같은 커피가 절로 가면 카페 라떼가 된다. 제가 터키에서 여행을 하다 그리스로 넘어간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 가서 터키시 커피 주세요 한 잔 이랬더니 막 화를 내요, 그리스 사람들. 그래서 이건 터키시 커피는 우리는 안 팔고 그리스 커피를 팝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봤더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카페 콘레체는 뭡니까, 여러분? 콘레체. L자가 비슷하지 않나요? 꼬는 여러분 음대 학생들은 더 잘 알 테요. 꼬는 영어의 위드죠. 꼼브리오 하면은 뭐 생기 있게 발랄하게 뭐 위드. 레체는 우유입니다, 우유. 우유가 들어간 커피. 그래서 혹시 이따가 1층 가서 해보세요. 카페 콘레체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아마 없다 그럴 거예요. 예?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또 그러면 카페 콘파나는 뭡니까? 콘파나. 콘은 위드니까 바나는 크림입니다.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마키아토는 또 뭡니까, 여러분? 마키아토. 네? 점을 찍다. 어떻게 점을 찍어요? 캐러멜 마키아토는 뭐예요? 캐러멜로 점을 찍어요? 마키아토는 영어로 marked, 표시됐다, 점을 찍다. 정확하게 잘 알고 계세요. 우유를 먼저 잘 데워서 이렇게 뽑아 놓고 위에다가 에스프레소 한 잔을 내리면 아주 이쁜 그 까만 점이 되죠. 그걸 보고 마키아토라고 했는데 이게 뭐 스타벅스에 오고 가면서 캐러멜 마키아토가 됐죠.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를 먼저 넣고 커피를 나중에 에스프레소를 먼저 넣고 우유를 나중에 넣어도 마키아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용량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마키아토가 카페 오레나 카페 라떼보다는 좀 양이 적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조금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모카는 뭡니까? 모카, 카페 모카. 달달한 거. 맞아요. 모카는요, 커피에서 쓸 때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예멘에 있는 모카 항구 이름인데요. 옛날에는 뭐 배로 다 커피를, 지금도 그렇습니다. 배로 대부분 다 날르니까 에티오피아에 있는 커피 또 예멘에 있는 커피들이 모카 항구를 통해서 다 유럽으로 수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커피들 대부분 다 그냥 예멘 커피, 에티오피아 커피 하지 않고 다 모카 커피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브라질의 제일 유명한 커피가 뭡니까? 산토스 커피입니다. 산토스 커피에 제가 2010년도에 산토스를 가봤더니 산토스는 단 한 톨의 커피도 나지 않아요. 왜 산토스 커피가 유명할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산토스는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항 같은 항구예요. 인근에서 나는 모든 커피들이 다 산토스 항구를 통해서 나오니까 산토스 커피라고 얘기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브라질 커피를 공부하다 보니까 브라질의 문화, 역사가 커피로 인해서 다 바뀌어졌어요. 커피가 그 유럽에서 잘 팔려 나가니까 어떻게 하면 이 커피를 더 많이 팔 수 있을까 해서 뭐가 생깁니까? 철도가 생겨요. 교통이 다 생겨요. 그래서 브라질의 역사는 커피 역사와 함께한다. 브라질뿐이 아닙니다만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렌지 커피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카페 모카 카페 얘기 한번 해볼게. 그 예전에 뭐죠? 베네치아에 유명한 커피집, 아주 오래된 커피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네치아를 아마 가보실 텐데 가보면은 그 산마르코 광장 앞에 있는 아주 오래된 커피집이 있어요. 거기서는 안에서 먹으면 조금 싸고 바깥에서 마시면 되게 비싸요. 오히려 테라스에 앉아서 마시는 게 아주 비싸요. 그 집에 유명한 것이 옛날에 커피보다는 유럽에 먼저 전해진 것이 초콜릿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핫초코를 팔았는데 너무 달아요. 지나치게 달아서 야 이걸 좀 덜 달게 해볼까 하는 고민 끝에 만들어낸 게 거기다 커피를 좀 타봤어요. 네? 모카가 아까 얘기한 그 한국 이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그 커피에서 얘기할 때는 초콜릿이란 뜻입니다. 초콜릿. 그래서 여러분 빵집 가서 모카 케이크 주세요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다 뭔지 커피인 줄 알고 있죠? 천만의 말씀이. 예, 모카 케이크는 블랙 커피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네치아에 있는 커피집에서 핫초코에다 커피를 타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 이름이 모카 커피가 됐어요. 모카가 들어가고 커피가 들어갔죠. 초콜릿이 들어가고 커피가 들어가고. 그러면은 커피 함량이 좀 많은 거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커피가 많고 초콜릿이 좀 덜 들어간 거는 카페 모카. 그래서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오렌지 커피를 잘 알고 주문하시면은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 요거 비엔나 커피입니다. 비엔나 커피 비엔나 가보면 비엔나 커피가 없다는데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카페 멜랑시, 하나는 아인슈페너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이뻐서 하나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산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곳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커피가 난다는 자마이카에 있는 블루마운틴입니다. 멀리서 바다에서 멀리서 떠 있는 섬을 보니까 파랗게 아주 아름다운 섬이 있었다 그래서 산이 있었다 그래서 블루마운틴이라고 그러는데 커피 나무들이 다 이렇게 자랍니다. 이렇게 바나나 나무 밑에 이렇게 깎아지른 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는 기계로 수확을 못 하겠죠. 다 손으로 수확을 하고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품질이 좋은데 여기 옛날에 영국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커피들이 영국으로 나가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일본에서 절반까지는 아닙니다. 많은 양을 일본에서 하고 나머지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마시다 보니까 결국 커피값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량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아주 하늘 좋은 햇빛에서 커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이 아주머니들은 자기 집에서 커피를 키워요. 우리 어머니들이 집 뒷마당에 고추 심고 뭐 하듯이 그걸 따서 좋은 커피들은 여기다가 내다 팔고 또 일도 합니다. 골라내는 일, 포장하는 일들 하면서 여기서 생활을 하죠. 유일하게 커피가 이런 오크통에 실려서 세계로 수출됩니다. 블루마운틴 커피가. 요거 한 통 하나면은 브라질 한 30백 정도는 살 수 있겠는데요. 그럼 베트남은 좀 더 사겠죠. 그 정도로 비쌉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요거는 이 자기네들 서티피케이션입니다. 자기네들 1등품이라고. 요거 다 칫솔로 문질러요. 이거를. 이게 우리가 책받침 같은 걸 이렇게 오려서 다 오려놨어요. 그리고 까만 구두약 같은 걸 묻혀서 여기다가 칫솔로 막 문질릅니다. 이렇게 해서 1등품이 됩니다. 요거 하와이 가시거든 꼭 한번 가보세요. 하와이 코나인데요. 코나는 아주 풍부한 화산성 토양, 또 따뜻한 온도, 또 고산지대에 사다 보니까 아주 높은 일교차, 또 미국에서 유일하게 나는 커피다 보니까 미국식 그 프로세싱 시스템이 참 잘 돼 있어요.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도토루라는 커피 회사에서 한 15년 전에 만든 농장인데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뭘 했냐니까 역시 일본인다운 친구들이. 하와이에 많은 일본 사람들이 여행을 오잖아요. 이 사람들을 여행에 오게 해서 자기네 농장에 들르게 해서 입장료는 입장료대로 받고 여기 나무를 심게 해요. 심게 해요. 돈을 지금으로 따지면 한
30만 안 돼요. 한 15만 원 정도를 내서 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이름표를 붙여줘요 여기다가. 어? 누구 야마모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요. 그리고 3년 있으면은 여기서 땄다고 얘기하면서 일본으로 보내줘요 콩을, 생두를. 근데 이 나무에서 땄는지 저 나무에서 땄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3년마다 이 나무 심어놓은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야, 철수야, 우리 나무 심어놓은 거 보러 가자 하고. 이 그 농장이 굉장히 아주 히트친 그런 농장이. 참 머리를 잘 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와이에 있는 코나 그린웰 팜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커피가요. 대부분 다 한 군데서 한 집에서 나지만 결국 우리나라 치면 방앗간 같은 데로 다 모입니다. 이게 팜, 그린웰 팜이라는데 프로세싱 컴퍼니인데요. 이곳으로 다 모여서 이 집집마다 방앗간 시설을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큰데 방앗간 시설 해놓은 대로 커피를 가져오면 여기서 빻아줘요. 그리고 그 커피는 이곳에서 사서 자기네 농장 이름으로 우리한테 팝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그린웰 팜에는 커피는 단 한 톨도 안 납니다. 동네 김씨네 박씨네 할머니들 커피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요즘 브라질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죠. 에스테이트 커피라고 하는 거. 에스테이트 커피, 싱글 오리진인데 브라질이 하도 산토스라는 이름으로 싼 것으로 많이 나가니까 큰 농장에서 브라질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농장이죠. 파젠다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보통의 커피들은 그 산토스 항구로 내보는데 그 중에서 좋은 상품들은 자기네들 농장 이름을 붙여서 나갑니다. 어디 에스테이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를 살 때 혹시 커피 전문점에서 요즘 동네마다 골목마다 커피 전문점들이 많죠. 그곳에 가서 유심히 좀 보세요. 메뉴판에 뭐라고 써놨나. 브라질 콜롬비아 커피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집은 별로 믿을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브라질 무슨 어디 동네에 제가 사는 동네를 볼게요. 남양주시에 있는 조안면에 삼봉리에 있는 커피인데 이 커피가 2013년도에 딴 것이고 그 중에서 콩의 크기는 얼마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자세히 써 있다면 그 콩은 믿을만 하겠죠. 근데 브라질 커피 이래 버리면은 그는 남양주 커피하고 이런 커피하고 똑같습니다. 커피 얘기하면은 우리 그 당나귀를 많이 떠올리죠. 당나귀가 괜히 그냥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길이 좁고 험해서요. 산골짜기고 그래서 커피를 실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나귀에다가 실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당나귀를 한 마리 들고 오려고, 당나귀 아주 작은 시장에 내다 팔려고 가져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들고 올 수가 없더군요. 자, 이뻤는데. 자, 조금 시간이 넉넉지가 않아서 말을 좀 빨리 했습니다. 요 다음에 커피가 이렇게 되죠. 씨앗을 뿌려서 정리를 해보면은 2달 정도 지나면은 싹이 터서 그 다음에 3년 정도 지나면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따서 잘 말려서 수출 항구로 내보내면 우리나라에서 또는 미국에서 커피를 볶아서 우리가 갈아서 마시게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는 커피가 안 나죠. 단 하나 하와이에서만 납니다. 근데 미국에서 커피를 우리나라에 수출을 합니다. 이태리에는 커피가 날까요, 여러분? 이태리도 커피 안 납니다. 독일 다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의 커피를 수입을 해서 먹고 있어요. 여러분, 라바짜 커피, 일리 커피, 또 뭐 있어요? 유명한 거. 스타벅스는 말할 것도 없고. 다 로스팅을 걔네들이 해요. 우리나라에 좋은 브랜드들이 많이 생겼죠. 그런데 참 바보스러운 것은 엄마들이, 특히 강남에 있는 엄마들이 수입품 하면 다 줄을 쓴단 말입니다. 어느 날 갤러리아 백화점을 가봤어요. 줄이 쫙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가봤더니 엄마들이 커피를 사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뭐 1, 2커피인데 1, 2커피가 제법 비싸잖아요. 몇만 원, 뭐 2만 원, 3만 원 하는데 갔더니 10,000원 정도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줄을 섰어요. 뭐 서로 살려고. 그런데 내가 가서 이렇게 봤어요. 그때 유통기한 일주일 남았어요. 여러분, 커피는 대부분 다 아무리 포장이 잘 돼 있어도요. 커피는 지금 우리나라 그 위생법규상 유통기한은 제조업체에서 또는 수입업체에서 정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커피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1년 동안은 유효하다라고. 그래서 대부분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커피의 유통기한은 1년입니다. 그런데 베스트 퀄리티는 언제까지죠? 2주까지예요. 그래서 미국의 좋은 커피들, 스페셜티 커피들 포장지를 보면은 유통기한과 유효기한, 베스트 퀄리티 언틸 저거 써놨어요. 그 2주예요. 근데 여러분 수입품 대부분 다 2년이에요. 유통기한이. 복건지 2년 동안은 팔 수 있어요. 얘네들이 커피를 한 뭐 5컨테이너, 10컨테이너를 보내죠, 한국에. 그러면 뭐 전국에 있는 그 슈퍼마켓에서 다 나가는데 10컨테이너가 한꺼번에 다 팔릴까요? 마지막에 있는 것들은 한참 있다. 결국 2년 동안 있다가서는 오게 돼요, 여러분. 그거를 많은 돈을 주고 온다고요. 그래서 그런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로스팅을 꼭 여러분들 해보세요. 취미 삼아서라도 하면 커피 관심 있어서 오신 분들이니까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커피가 이렇게 예전에 역사를 넘나들면서 왔습니다. 이게 그 스페인 우엘바에 있는 산타마리아호에서 커피가 예전에 이렇게 실려왔다. 이렇게 역사 얘기를 좀 이제 해볼게요. 맛있는 커피 잠깐 제쳐두고 역사 얘기를 해볼게요. 고대가 1905년에 된 걸 알고 매우 반가웠습니다. 요즘요, 우리나라에 100년 된 식당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커피집이 가장 오래된 집이 언제? 여기는 지금 보면 1686년, 지금으로부터 언제예요? 한 250년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커피집은 1955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름은 있는 진해에 있는 흑백다방이라는 곳입니다. 불과 55년 정도 됐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림이 나올 텐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1953년에 만들었는데 그렇지만 기록이 정확치 않은 전주에 있는 삼양다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물관에서는 삼양다방 살리기 운동, 흑백다방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유럽에는 아까 그 영상에서 보실 때 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요즘 커피숍을 한다면 그런 커피집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맨 그냥 커피 맛이 어떻다. 뭐 여러분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이런 카페 그레코 또 여기 플라웬 후버 이런 데 가봐도요. 커피 맛 때문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곳에 살아 숨쉬는 역사의 흔적, 그곳에서 뭔가 느껴보려는 그런 우리 정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요즘은요 우리 커피 공부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다 커피 맛에 몰두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집 커피 맛은 최고야. 그게 전부가 아니죠. 식당에서 음식이 맛있어야 되는 건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 식당에서 커피집에서 커피 맛있어야 되는 건 기본이죠. 그런데 식당이 잘 되는 집들은 뭐가 있어요? 음식만 맛있어서 있나요? 뭔가 다른 것들이 있죠. 이 두 집을 이것 말고도 무수히 많은 커피집들인데 이 집들의 공통점은 역사입니다. 오로지 역사. 그래서 지금 커피집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도 나중에 꿈이 커피집을 한번 열어봐야지 하는 생각이 있다면은 아마 있을 겁니다. 말은 안 해도. 제가 하루에 한 10통 정도 이메일을 받는데요. 학생들한테. 그중에 대다수 사람들이 야, 너 꿈이 뭐냐 물어보면 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나만의 커피숍을 여는 게 꿈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꿈을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100년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커피집을 만들 고민을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문 여는 거는요 요즘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창업자금 지원도 해주죠. 친구한테 좀 빌리고 뭐 이자돈도 내고 해서 커피집을 다 엽니다.
그런데 한 2, 3년 있다 가보면 다 없어져요. 얼마 전에 저 강원도 양양에 가서 반가운 빵집 이름을 하나 봤습니다. 반가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고려당이라는 빵집이 있습니다. 아세요? 모르지 다. 두 분 아실 거고. 고려당 빵집이요. 지금 파리 바게트, 파리 크루아상보다 훨씬 먼저 생긴 우리나라 빵집의 원조예요. 뉴욕 제과도 있고. 근데 그 집이 그렇게만 다 500개가 넘던 체인점이 있었어요. 단 하나 남아 있어요. 강원도 양양에. 그래서 얼마나 반가워요. 그 집 들어가서 주인장을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아, 너무 반가워서 들어왔다. 그랬더니 본인이 고려당 빵집에 그 생산 담당 그 직원으로 있다가 부장으로 해서 그만두면서 자기는 고려당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다른 집들은 다 없어졌지만 고려당 간판을 걸고 있습니다라고 해요. 아, 참 감격스러워서 빵도 많이 사고 막 잔뜩 샀어요. 그럼 내년에도 다시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웬걸요? 어찌 될지 모릅니다라고 얘기해요. 아,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자부심도 많고 그렇게 그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장사도 안 될 뿐더러 우리 아들내미가 이거 안 할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집들이 다 자기 아들들이 할까요? 일본의 그 조그만 국수집 무슨 이런 집들이 다 자기네 아들들이 하나요? 딸들이 하나요? 사이들만 하나요? 그래서 적어도 커피와 관련해서 뭔가 창업을 할 생각이 있다면은 또 우리가 그런 집들을 찾아다닌다면은 조금 역사 의식이 있는 집들을 좀 더 우리가 격려해 주자. 전주에 있는 삼양다방에 커피값 1,500원 받아요. 거기 가니까 할아버지들만 잔뜩 와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은 예전에 다 한 가닥씩 하던 양반들이. 옛날에 다방 다니는 분들 보고 부르는 말이 있어요. 야, 저 양반은 다방 꽤나 다니는 양반이야. 이런 얘기들 했어요. 여러분들 아마 반 정도 이상은 다방 안 가봤을 거예요. 여기. 다방 하면은 다 뭐부터 떠오르죠? 퇴폐, 아가씨, 무섭다, 침침하다. 그죠? 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방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집들이요. 예전에 다 술 팔고 아가씨들의 웃음이 넘쳐나던 그런 곳들이에요. 이 집들도 한때는. 그런데 지금까지 있는데 우리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으려고 하고 아들 안 받으려면은 그래서 그런 역사의식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하죠. 1788년도에 뭡니까? 모차르트가 오고 베토벤이 즐겨 다녔고 저기 보면 마리아 테레이자가 즐겨 다녔던 그런 곳입니다. 그것 하나 때문에 이 집에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커피값이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비싸도. 여러분 명동 가보시죠. 명동에 예전에 명동이 지금도 문화 1번지지만 명동 예전에는 다방의 1번지였어요. 옛날 다방은 무슨 차 마시는 곳이 아니었어요. 낭만을 논하는 곳, 그곳에서 전시회가 이루어지고 신앙송회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선을 보고 모든 문화 활동들이 다방, 지금처럼 무슨 갤러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박물관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지금요 명동에 단 하나의 다방도 안 남아 있어요. 하나 있어요. 중국 대사관 근처에 조그맣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예전에 1950년대 그 뭡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수복 우회에 생긴 그 기라성 같은 다방들이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그곳에서 시를 논하고 문학을 논했던 그런 곳이 하나도 없어졌다고요. 요즘 저 명동 가면 다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천지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요 만약에 명동에 그 우리 누구죠? 이상이 다방을 몇 개 열었었습니다. 근데 이상이 즐겨 다녔던 다방 이런 곳이 있고 그 문학적인 가치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그곳에 줄을 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놓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좀 이 역사 얘기하면 좀 흥분돼요, 제가. 우리 박물관에 제일 자랑하는 어떤 그 분이 우리 박물관에 볼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박물관 문을 열고 나서 연세 드신 노 관장님들을 모셨어요. 초대를 다 해서 우리나라 박물관에 아주 대단한 분들 무슨 자수박물관 무슨
뭐죠? 뭐 여하튼 그 옛날 저 오래된 박물관장님들 다 모셨는데 쭉 돌고 나시더니 이분이 그 중에 한 분이 날 부르시더니 아유 다 좋은데 이 박물관에는 왜 우리나라 유물이 없지라고 얘기를 하세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커피 한다고 1989년부터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하나씩 둘씩 모아와서 박물관을 열었는데 정작 우리나라 커피 유물은 단 한 점도 제가 준비를 못했었어요. 우리나라 커피 유물이 뭐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뭐 있어요? 커피에 대한 책?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도자기? 주전자? 우리나라의 커피 유물이 단 한 점도 없었어요. 그래서 박물관 문을 열면서부터 저는 우리나라 커피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처음부터 우리나라 커피 역사에 대해서 관심 가진 게 이 티스푼은요. 여기 보시면은 오얏 문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유물은 우리 박물관 제1보물입니다. 아주 작고 고종 황제가 쓰시던 뭐 그분께서 쓰셨는지 알 수는 없죠. 사진도 없으니까. 다만 오얏 꽃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궁중의 유물이고 이 유물을 기증해 주신 분이 고종의 증손자인 이혜원 선생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유물은 저희가 기증을 받은 유물입니다. 우리 박물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고종 황제. 역사 얘기해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고종 황제가 돌아가신 데가 언제죠,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안 나는구나. 네? 맞아요. 잘 알고 계시네. 1학년?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금방 하시네. 많은 분들이 3.1 운동은 아는데 3.1 운동이 왜 생긴지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고종 황제가 명성황후가 돌아가신 듯이 고종 황제께서도 덕수궁 함령전에서 일본인에 의해서 독살됐다라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그래서 민중들이 봉기를 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라고. 고종 황제께서 우리 다닐 때는 교과서에 늘 이렇게 배웠어요. 유약하고 조선의 마지막은 아닙니다만은 마지막 왕으로서 뭐 외세에 시달려서 우유부단한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데 커피 공부하면서 특히 우리나라 근현대사 공부하면서 고종 황제에 대한 제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분이 커피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은 이분이 커피를 사랑하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고종 황제께서 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처음 커피를 드셨다는 것은 말짱 거짓말입니다. 여기 저 녹화가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아마 학우들도 이 방송을 아마 돌려보기를 할 텐데 말짱 거짓말이라는 표현까지 제가 심한 표현을 썼습니다. 고종 황제가 아간 파치는 몇 년도죠? 1학년.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1896년 아닙니까? 1896년. 러시아하고 우리나라가 수교가 맺은 것이 1884년입니다. 그때 일본 아이들이 워낙 많이 우리나라에 침략 행위를 하고 이러니까 고종께서는 어떻게 견제를 할까 하는 고민 끝에 러시아, 영국, 미국들과 수교를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였죠. 그래서 러시아와 수교를 하게 됐는데 그때 초대 공사인 메베르 공사가 오게 되고 또 그때 따라온 그 손탁이라는 메베르의 처남의 처형 굉장히 멉니다. 어느 책에는 처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 잘못된 얘기예요. 처남의 처형. 내 안사람의 남동생의 처형이니까 처도 아니고 처형이니까 사돈의 8전쯤 돼 아주 먼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왜 데리고 왔냐면 이 양반이 그 프랑스 국경지대 독일과 국경에 있는 러시아와 국경에 있는 지역에 태어나서 역사 얘기하니까 졸잖아 지금. 그곳에 태어났는데 그곳에서 이분이 영어가 되죠. 프랑스 말도 되죠. 독일어도 되죠. 아주 그 언어적인 수완이 아주 탁월했어요.
그런데다가 음식 솜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베베레 공사 오면서 이를테면 수행원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고종 황제와 명성황후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러시아 그 서양들과 그 관계를 맺으려는 관계다 보니까 끊임없이 접촉을 했어요. 고종 황제와 왕실과. 그래서 사실 고종 황제께서 커피를 처음 드신 것은 러시아 수교할 당시 이후다. 그리고 그런 기록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손탁이 궁중에 아주 수시로 드나들어서 그 손탁은 나중에 그 직책도 갖게 됩니다. 외인 촉탁계라 그래서 외국인 사람들이 오면은 음식을 대접하는 일을 했어요. 미스 손탁이. 그러니까 서양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고 우리나라 궁중에서 하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커피를 즐겨 드시던 분입니다. 고종 황제가 커피를 좋아했다는 사실은 어디에 나옵니까? 고종 황제께서 나중에 독살 사건을 당하게 되는데 러시아 통역관이었어요. 러시아가 득세하면서 통역관 중에 한 사람이 김홍육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하도 이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고종 황제 귀양을 보내셨는데 이때 앙심을 품고 영화 갑이 나왔잖아요. 우리 박물관에 와서 자료를 막 좀 달라고 많이 그 감독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자료 드릴 게 없어요. 그 감독이 궁금해하는 거는 고종 황제가 어떤 커피잔에 커피를 마셨는가. 고종 황제가 과연 블랙 커피를 드셨는가, 설탕을 넣어서 드셨는가. 커피 끓이는 방식이 주전자에서 넣어서 끓였는가, 아니면 커피 포트를 넣는가, 무슨 핸드 드립을 했는가, 에스프레소 머신을 했는가. 그래서 뭐 영화는 역시 뭐 가상의 얘기였으니까요. 여하튼 러시아 공사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그 이전이고 이런 기록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에서 박물관 연 이후로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에 관한 기록이 뭔가라는 걸 찾았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었는데 이걸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퍼시벌 로웰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1882년에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수교를 하게 됩니다. 이모군란이 있던 해 수교를 해서 미국에서는 초대 공사를 우리나라에 그 이듬해 보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에 대한 감사로 보빙사 일행을 보내게 됩니다. 기억나죠? 보빙사 시험에 많이 나왔잖아요. 보빙사에 들어간 사람이 민영익, 또 나중에 서유견문을 쓴 유길준, 홍영식 이런 고관대작의 자제들을 11명이 가게 됩니다. 그때 이 11명을 가이드해 준 사람이 바로 이 퍼시벌 로웰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한 달 동안 돌아다니고 다 하고 그때 유길준은 남아 미국에서 머물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유학생이 됐죠. 돌아와서 이 퍼시벌 로웰이 추운 겨울에 있었는데 그 고종 황제께서 초대를 했어요. 수고 많았으니까 조선에 좀 머물러라 하고 초대를 했더니 이 양반이 와서 1883년 1월에 죄송합니다. 3년 겨울에 와서 84년 1월 달에 1월 달까지를 머물면서 책을 써놨어요. 조선 고요한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 추운 겨울에 경기도 관찰사가 초대를 해서 왜 초대를 했는가 그 따라갔더니 저쪽 마포 강변에 있는 별장으로 갔어. 별장에서 강물이 꽁꽁 얼어 있는데 스케이트를 타고 막 얼음을 지치고 그러고 있는데 너무 추워서 별장으로 올라가서 다시 별장으로 올라간 대목을 묘사를 했어요. 영어는 다 아시죠? 요 노보 때는 최신 유행품이란 뜻입니다. 노보 때. 우리는 그 The House of Sleeping Waves라는 그 별장으로 다시 올라갔어. 그 당시에 조선의 최신 유행품인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올라갔어라고 써놨어요. 84년도에 최신 유행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83년 혹은 그 이전에 일반인들이 다 유행해서 마시지는 않았겠지만 일부 계층이겠지만 커피를 즐겨 마셨다라는 얘기들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외교관, 선교사, 장사아치들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어요. 아이고 30분에. 그 중에서도 멜렌도르프, 그다음에 선교사 알렌, 그다음 미스 손탁 어떤 그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 손탁 이 여사를
우리나라의 최초의 산업 스파이, 무슨 정치 스파이 마타 하리 같은 여자라고 얘기해놨어요. 절세 미인으로 그 정치가를 농락한 외교가의 무슨 여제 이렇게 생각. 이분이 아주 절세 미인인가요? 아주 후덕하고 마음씨 좋은 그런 양반이에요. 근데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먹을 게 별로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음식들 우리 좋아하는 건 외국 떠나면 된장찌개 먹고 싶듯이 자기네들도 그런 게 먹고 싶으면 이 집에 다 모였어요. 모여서 밥들을 먹고 이랬다. 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문을 연 다방을 저희가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조선일보에 이게 크게 실어줘서 여태까지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다방은 1920년도에 무슨 다방이다라고 나오는데 1909년도에 남대문역 다방이 열었습니다. 커피가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냐 보면은 동아일보 1926년도에는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커피점이 너무 많다고들 난리죠. 동네마다 많다. 이때도 그런 말들이 있어요. 생기는 것마다 커피집이다라는 말. 왜 이렇게 커피값은 비싸냐? 그리고 왜 이렇게 오늘은 커피가 몸에 좋다 그랬다가 내일 되면은 커피가 몸에 나쁘다 이렇게 말. 똑같이 나와요. 1926년에 얼추 100년은 안 됐지만 카페의 효력, 유효 성분 카페인은 흥분제로 몸에 유익하다라고 해놨어요. 예? 이것도 재밌게 카페의 유래 쭉 했다가 나중에 뭐가 재밌어서 내가 가져왔냐면은 서력 2, 3세기경 시베리아에서 사는 어느 중 하나가 처음 먹었다고 합니다. 시베리아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 우리 그 정세에 대한 세계 정세에 대해서 좀 잘 몰랐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나옵니다. 이거 커피와 주름살 너무 마시면 해로워요. 1939년에 나왔고 1960년대는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커피가 어느 때는 다 수입품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커피 안 마시기 운동이 있었어요. 국산품 애용이라 그래서 그때는 뭘 했냐면은 치커리차 같은 걸 만들어서 팔았었어요. 그래서 커피 조금에다가 이런 그 다른 거, 그 다음에 요 커피에다가 담배꽁초도 집어넣고 이랬었어요. 색깔이 비슷하니까. 그 다음에 이 87년대 테이크아웃 커피예요 이게. 네. 저도 이 생각이 납니다. 길거리에 서서 우유가 많이 들어간 데운 커피를 이렇게 마신 기억이 있습니다. 이 흑백 다방이요, 여러분. 다방 뭐 많은 다방이 있습니다. 무슨 그 썩 성격이 좋지 않은 그런 다방들이 많죠, 사실.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방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다방. 이 흑백 다방의 디자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957년도에 만들어진 디자인이라고 55년도에 만들어진 디자인이라고 믿어집니까? 55년도 그 디자인 그대로입니다. 저 다방은 서양 화가 유택열 화백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대부분 다 남자들은 뭐 장사는 본인들이 하지 않고 다 부인을 시킵니다만은 이상도 그랬어요. 이상은 애인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금홍이한테 빠져서 다방을 열었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이 다방이요 1955년도에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다방입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다방 영업은 더 이상 하지는 않고 있어요. 음악 감상실 또는 문화 이렇게 문화 공간으로 있고 지금 유일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요 삼양다방입니다. 여러분 전주 한옥마을도 많이 가시잖아요 요즘에. 가시게 되면 한옥마을에서 가까이 있어요. 꼭 여기를 들러서 커피값 1,500원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가면 2,000원 받을지도 몰라요. 할아버지들 오시면은 1,500원 또 어떤 돈 없다 그러면 두 잔에 1,500원도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곳들이 정말 하나하나 잘 뿌리를 내려서 100년, 200년 갈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등산 가서 마시는 산꼭대기 가서 딱 밥 먹고 마시는 커피 맛이 있죠. 뭐 산꼭대기 안 가봤으면 기대할 수 있죠. 비 오는 날 아주 힘들어서 남자친구하고 헤어진 그날 저녁에 마시는 커피 맛이 있을 것이고 똑같은 커피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즐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어느 한 방법만 고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끓이는 방법에 따라서 또 끓이는 커피의 종류에 따라서 다 각기 다른 맛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한 분도 안 주무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커피를 마시는 짧은 순간 단 5분 정도라도 커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대한 수고 또 내 마음의 여유 그런 것들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